영상이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대입 전형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학 수시모집 전형의 다양화로 대입 지원 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교과와 비교과를 잘 정리하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남 진로진학지원단 대입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변화하는 대입 정책과 대입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시나 정시, 학생부 전형, 각 대학 입학 관련 학과 정보, 학생부 성적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22년과 24년 대입 전형의 변화 등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우리 지역의 학생의 대학 입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생방송 온라인 대입 설명회가 자녀 맞춤형 진학 지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공주 사대부고에서 1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수영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당진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을 뵙게 돼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갖는 이 2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말이니만큼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 달라졌다, 전형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되는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좀 난감하다라는 경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안내 영상을 먼저 보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 말고도 학교를 보조해 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5개 군에 5개 장소에 상담센터를 마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리고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88-0795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셔도 되는데요. 상담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다양한 유형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밴드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진학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1:1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나눌 이야기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입 전형을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지, 어떤 활동들이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내 자녀의 그리고 내 학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올해 3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요령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방적인 전달이 되면 굉장히 2시간이 지루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건 하나씩 같이 고민해 보거나 알겠는데 그럼 이게 좀 궁금한데 라는 식으로 계속 안에서 질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이해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각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시 모집 요강을 처음 열어보았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건 이렇게 너무 많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요강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입 전형 유형이라고 하면요, 수시와 정시로 나누게 되죠.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기준은 기간에 따른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추석 전후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시 전형이 끝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시부터 살펴보면 그 석 달 안에 석 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학생들을 뽑냐라고 했을 때 어떤 평가 요소가 위주가 되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가 위주가 되는 학생부 위주 전형, 두 번째는 논술이 위주가 되는 논술 위주 전형, 세 번째는 실기가 중심이 되는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를 중심으로 보는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도 내에 있는 많은 일반고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2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이 뭘까요? 자, 지금 한마디씩 좀 내뱉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과 전형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자, 2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서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이다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은 어떤 걸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동아리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와 종합을 좀 구분하셨다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전반기의 초점은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형 유형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 3학년 학생들인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은 어떤 걸까요? 자, 전국에서 보면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43%가량을 뽑고요. 종합 전형으로는 23%,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21.9%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사에서 매스컴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뭐에 대한 내용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럼 종합 전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우리가 종합 전형을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15개 대학들을 살펴보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 전형으로 35.1%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교과 전형은 11.9%로 선발합니다. 수능 위주로는 39%를 선발하는데 교과 종합을 비교해 봤을 때 종합 비율이 꽤 높은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종합 전형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틀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대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3학년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서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수시 원서를 몇 장이나 넣을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6장입니다. 6개의 원서를 내가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수시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정시에서는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학년의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이 6개를 어떤 걸로 채우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 어떤 걸에 해당하는 게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과 전형.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내가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형으로 해야 가장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중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없다가 그날 컨디션과 집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결과 가지고 안정적인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럼 이건 3학년 때 어느 정도나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학생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많이 넣게 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아니야, 난 한번 해볼래 라는 친구들은 종합 전형으로 6개를 쓰기도 하고 이거는 학생의 성향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형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쳤는데요. 그럼 궁금한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성적 돼야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학교랑 없는 학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참고자료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 수시 모집 미리 보기라는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대전, 충청, 충북처럼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들이 어떤 전형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약적으로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활용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어디가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가라는 사이트인데요. 어디가라는 사이트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전국에 기계와 관련된 학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학과에 기계를 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화살표를 내려서 지역을 설정할 수 있죠. 저는 대전과 충남과 충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아, 기계와 관련된 학과가 이렇게 있구나. 두 번째, 기계와 관련된 학과를 설치된 대학이 이렇게 있구나. 이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선생님에게 묻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무언가 문의하지 않아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입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서 쭉 찾아보다가 나는 공주대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관심이 있어. 아, 나는 기계자동차학부에 한번 지원을 해볼래. 그럼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되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럼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네요. 교과 전형인데 환산 등급을 보니까 70% 컷이 4.2x로 나옵니다. 이 말은 100명이라고 했을 때 70등의 합격 성적이 4.2 정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정도가 합격선이었구나. 그러면 내 내신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합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자,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내신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죠. 이 부분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확인할까요? 옆에 보면 입시 결과 옆에 비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교를 클릭하시면 비교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클릭하면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고 4.2 전일 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할 때 많이들 최저학력 기준이 없네? 일단 덮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공주대학교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택 반영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사회도 되고 과학도 되고 직업도 됐나 봐요. 그중에서 반영 영역 수가 3개입니다. 이 중에 3가지가 합이 뭐 이내면 된대요? 14등급 이내면 된대요. 그러면은 보통 3등급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3, 4, 4가 된다? 이 부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교과 전형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오면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등급이 무슨 말이지? 라는 거죠. 4.2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가 끝났겠죠.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를 합산한 성적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 수강한 학생들 전체에서 순서를 매길 거예요. 등위를 매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4% 안에 들면 1등급을 부여합니다. 그 이후 11%까지를 2등급을 부여하고요. 그 뒤에 23%까지를 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9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1등급은 그 학교의 수강자의 4%, 2등급은 7%, 3등급은 12%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까지 들은 모든 과목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 학교에서 1등급이 몇 명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과목이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강한 모든 과목의 합산인데 그럼 1등급이 몇 명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졸업한 학교 학생들, 어떤 학교의 한 학생, 그 학교의 사례를 한번 제가 데이터화 해봤는데요. 17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저 정도 인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1등급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 2등급으로 갔겠죠.
자, 2등급, 3등급, 4등급 보면 기준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모든 과목을 2등급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3등급도 받을 테고요. 어떤 경우는 4등급도 받을 테고 이렇게 됩니다. 자, 9등급이 0인 경우는 이 학교만 특이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등급이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냐면 모든 과목을 9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등급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9등급을 받았다? 그럼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보통은 7등급 선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등급, 6등급 대에서 천안에 있는, 대전에 있는 학교에 합격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꼭 1, 2등급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세대 때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 때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5, 6 안에 든다면 우리가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같이 대도시 안에서도 대학생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더 노력한다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하는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전 공부 못해요. 저는 놨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3학년이 되면 대학을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1등급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보세요. 내가 이 과목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거 조금 더 해서 내가 교과 성적을 조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회가 늘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대학별로 반영 방법에 다릅니다. 자, A 학교는요, 전 교과를 반영해요. 그리고 전 과목을 반영하네요. 그래서 내가 A 학교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2.04입니다. 근데 나는 B 학교도 생각해 봤는데 B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하고요. 그 중에서도 국영수가 모든 과목이 아니라 4과목씩 16과목만 반영해요. 이렇게 환산했더니 2.5가 되는 거예요. 자, 대학별로 내 내신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확실한 건 대학에 문의를 하거나 대학에 있는 환산 방법을 따르는 건데요. 아까 어떤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죠?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가 사이트에 마이페이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학년 1학기만 입력해도 되고요. 만약에 2학년 학생이면 1학년, 2학년 나오면 2학년, 3학년 나오면 3학년 것도 입력해도 됩니다. 그거를 평균치를 해서 대학별 환산 방식에 맞춰서 성적을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주대 기계자동차였는데요. 기계자동차를 성적 분석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대학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70% 컷이 요 정도 점수였고요. 이거를 교과로 하면 요 정도가 나와요. 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너의 성적을 산출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게 되겠네요.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꼭 3학년만 이용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1학년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1학년 1학기 내신이 다 나온 여름방학 때 그럼 지금이면 내가 어느 학과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아니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입력한 후에 학과 검색하고요. 찾아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에게 너무 의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주다 보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신경 쓸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실 때가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게 훨씬 더 내밀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내 기억에 남겠죠. 찾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른 거 거의 다 잊으셔도 돼요. 어디가 이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봤던 이 장면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걸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 교과 전형이구나.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왜 이렇게 다양하느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제한해 놓는다는 거예요. 일반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그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속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형명은 지원하는 학생들을 분류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자, 이따가 지역 균형이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해서 선발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학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역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충청남도겠죠. 그렇죠? 그런데 충청남도만일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충청남도 하면 충청북도도 생각나겠죠. 대전도 생각나겠죠. 옆에 세종도 있습니다. 이 네 시도에 있는 대학교에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요.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천안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천안을 생각해 보면 천안은 수도권과 가깝죠. 그렇죠? 그럼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천안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경쟁 상대에서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안에서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과를 보면 입학 결과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방식으로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는요,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계열,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형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끝난 겁니다. 한번 잠깐 점검해 볼게요. 잠깐 머릿속에 하나 그려봅시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고, 수시에는 다시 무엇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위주 전형, 그렇죠. 두 번째는 논술 위주 전형, 세 번째는 실기 위주 전형이 있었죠. 정시에서는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주력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까지 그려졌나요? 이제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가입니다. 그래서 어디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예측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라는 범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1학년 학생 중에 기계 자동차, 기계 관련 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다고 이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 입력하게 하고 딱 봤더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교과 전형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종합 전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무언가 의욕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해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등급 아니면 0.5등급은 조금씩 노력하면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4분의 1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형이 어떻게 변하지? 라는 거죠. 지금은 좀 덜한데요. 3년 전만 해도 대입과 관련된 이슈가 거의 매일 기사화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고요. 그때 아이들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야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4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예비 중3 2월 말,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직전에 대입 정책, 그러니까 큰 틀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벌써 나왔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노력해서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뭘 발표하느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할 거예요 정도예요.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시행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전형에 몇 명을 뽑을 건지.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늘었네, 종합이 늘었네, 정시가 수능 위주가 늘었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닌 거예요. 2학년 때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2학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3학년 때가 절대 아닙니다. 3학년 때는 이 시행 계획에서 정말 미세하게 바뀌는 것만 조정한 다음에 발표를 한 거죠.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대입정책입니다. 두 번째, 시행 계획인 거죠. 자, 대입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변화의 물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2022, 이거는 지금 고3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대입정책과 관련해서 막 찾아보려고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2022라고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고3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2023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고등학교 1학년은요, 2024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생각합니다. 나는 22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1학년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말 때문에 2022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22년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화는 전년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전국 단위의 변화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볼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보니까 꽤 많이 변했습니다. 종합전형이 13%포인트가량 빠졌죠. 그리고 그 인원이 어디로 갔냐? 수능 위주와 교과로 갔어요. 그럼 우리는 좀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시 위주로 해야 되냐? 그런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교과와 전형, 교과와 종합 이 부분이 주력해야 돼요. 3학년 때 갑자기 내가 수능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것, 잘하던 것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대입전형 전체의 큰 변화, 그리고 수시의 변화, 정시의 변화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능 비중이 서울에 있는 15개, 16개 대학에서 확대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올해 처음으로 약학대학을 모집합니다. 작년까지는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제도를 통해서 약학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선발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상위권,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약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한전공대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학부생을 모집합니다. 자, 교과전형을 보면 종합전형과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교과전형은 교과전형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 대학이 지역 균형 관련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합니다. 의무가 됐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요, 모집 인원이 대체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땐 감소했고요. 그리고 상위 15권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에는 15개 대학도 줄었죠.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바뀌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으로 보면요,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좀 개편됐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체적으로는 수능 비중이 확대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부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능 비중이 확대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수능 위주 전형으로 많이 뽑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에는 27%가량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그리고 점점 늘어서 지금 40%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었다고 해서 다 내게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라는 지역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유리할 거야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받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내가 수시는 힘드니까 내가 정시에서 수능 위주로 돌아가야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수능 비중이 확대됐다는 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15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거나 어쨌든 수능을 반영하면서 뽑는 인원이 66.4%입니다. 적지 않죠.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2학년, 1학년 중에 성취도가 높고 내가 서울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의치한으로 가면 더 달라집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생각하면 보세요. 수능 위주로 뽑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학생들, 그렇게 뽑는 학생들이 92%입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능을 미반영하는 퍼센트가 13% 정도 됐거든요. 절반가량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쪽을 생각한다?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내 상황이 될지 본 다음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경희대와 한양대를 비교해 보면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가 수능 미반영으로 뽑는 비율이 가장 적죠. 전체 인원 중에 15.5%를 수능 반영 없이 뽑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56.2%를 수능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뽑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생각할 수 있죠. 아, 경희대를 그럼 내가 수능 최저 없이 가겠어.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수능 미반영으로 뽑는 인원이 809명인데요. 그럼 저거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되겠네? 교과로 가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저 809명이 누구냐? 실기 학생들과 고른기회 전형 학생들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학생들을 합하면 809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과와 종합으로 가겠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시 위주는 아니지만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약학대학입니다. 자, 약학대학이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통합 6년제로 시행합니다. 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로 뽑는 인원이 4,800명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약대가 늘어나면 몇 명 정도 늘 것 같아요? 의대처럼 한 3,000명 늘까요? 아니면 수의대처럼 한 500명 늘까요? 1,500명이 늡니다. 1,600명가량이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합하면 6,400명인 거예요. 작년에 수능 가형을 모집했던, 수능 가형을 응시했던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 4.6% 된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1등급과 2등급에서도 상위권인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능을 그럼 반영하고 미반영하면서 뽑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올해 수능 미반영으로 뽑는 인원들이 의대는 8.5%, 치대는 7.3%, 한의대는 1.4%, 수의대는 10.7%, 약대는 10.9%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성적 관리도 돼요. 내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게 좋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럼 일단 학교의 생활에 집중을 해서 교과와 종합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과대학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알려지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명칭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데 몇 분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한전공대는 100명의 학부생과 250명의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2022년도에는 350명을 모집하고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한전공대는 2023학년도부터는 학부생 200명, 그리고 대학원 500명을 포함해 700명을, 2025년에는요 학부생 400명, 그리고 1000명까지 선발할 계획입니다. 적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위치냐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는 그 전문가분들은 기술원 쪽, 우리가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같은 곳이나 아니면 성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선발 방식도 다릅니다. 선발 방식은 종합 전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서 10%를 뽑아요. 저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2박 3일간 캠프에 참여하고요. 프로젝트 해결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참여하고 내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일단 지역 균형 관련 전형으로 10%로 선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진로 선택 과목.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 균형 관련 전형 때문에 2021년보다 22년에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지역 균형이 도대체 뭐지? 자, 2019년으로 가볼게요.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지역 균형 선발을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교과 성적, 교과 위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나오고 이게 올해 3학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10% 이상 무조건 지역 균형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변했느냐라고 하면 변했습니다. 지역 균형이라는 말은 보통 서울대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서울대에서 지균이라는 말로 사용했거든요. 학교당 추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이 제한된 인원끼리의 경쟁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펼쳐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늘었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저렇게 색 처리가 되어 있는 데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데입니다. 없었는데 만든 거죠. 다른 대학도 만들어집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과 전형이 지금보다 늘었잖아요. 내가 교과는 좀 괜찮아. 그럼 이걸로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능 최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최저가 없으면 더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최저가 있으면 최저가 조금 더 우리가 어렵다 생각될수록 생각보다 이거 교과 성적인데 이 정도에서 합격했어? 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다 추천을 하다 보면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독점할 수는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제한을 해둘 거예요. 2개, 3개. 자, 그렇다 보면 3점대, 3등급 대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게 우리 예측이고요. 실제로는 올해 결과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기회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6개 중에 하나 내가 쓸 수 있다면 그 수능 최저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학년 학생들은 올해 3학년 학생들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되겠죠. 저 정도면 됐어? 1학년 학생들은 데이터가 2년치가 모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역 인재 전형을 전형 유형에서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구분하셔야겠죠. 지역 인재 전형은 대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지역 균형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마련되어 있는 전형인데 학교당 몇 명씩 추천해서 그 추천 인원끼리 경쟁을 시키는 게 균형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꾸 이러는데 도대체 이거를 보면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수 0, 탐 1, 중 3합 5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뭐지?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통 2과목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에요. 잘하는 거 한 과목. 이 중에 3개의 합이 5등급까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할 수도 있고요. 국어, 영어, 탐구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골라서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3학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2학년도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게 정리가 되면 그 상황을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수 0, 과, 원, 중 3합 6, 수 필수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탐구가 사회탐구도 있고 과학탐구도 있고 직업탐구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학탐구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과목인 거죠. 자, 거기에서 수학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국어, 수학, 영어 혹은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해서 합이 6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 거야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국어, 수학은 미적과 기하, 영어, 과학 둘, 중 3개 합 각 2예요.
수학이 선택 과목입니다. 수학이 미적과 기하, 확통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확통은 안 된다는 거죠. 미적과 기하를 본 학생들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두 과목 다 반영한다는 겁니다. 두 과목의 평균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3개가 각 2예요. 봐도 좀 어렵겠네. 저거는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경쟁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과학 2개가 평균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을 2개 반영한다, 탐구를 2개 반영한다 했을 때는 저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균 산출했을 때 소수점 이하가 절사가 돼요.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과학을 한 과목을 1등급을 맞고 또 한 과목을 2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럼 평균을 하면 몇 등급이 돼요? 1.5등급이 되죠. 이거를 절사한다는 말은 야, 이거 없는 걸로 해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합 6을 맞추라고 했는데 내가 합 6.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점 이하가 절사가 되면 나는 6이니까 맞추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절사가 없으면 6.5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볼 때 이해하실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서 등급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수능 성적표예요. 전국연합 성적표는 이거보다 좀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입니다. 자,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원점수죠. 너 몇 점 맞았어? 라고 하면 그 정도만 확인하시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다릅니다. 표준점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균에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확인해서 바꿔놓은 점수예요. 시험마다 그때그때 난이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마다 평균치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을 고려해서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한 게 표준점수인데 이 부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정시 때만 활용해요. 자, 그럼 그 표준점수로 했을 때 쭉 1등부터 쭈루루룩 나오겠죠. 그때 아까 내신에서 반영했던 것처럼 4%까지는 1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11%까지는 2등급을 주고 이렇게 부여하고 되거든요. 그럼 부여하기 전에 100분위를 매기는 거죠. 네 표준 점수가 100분위로 이만큼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8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네 뒤에 100명 중에 98등이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상위 2% 안에 든 거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8이에요. 그러면 96까지가 4%니까 넌 1등급 이렇게 부여하는 게 등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력이 늘고 있는지, 내가 전국연합 실력이 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원점수 아닙니다. 표준점수 아니에요. 100분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100분위가 내가 이전보다 늘었을 때 내가 좀 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등급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점수, 표준점수 잊어버리셔야 돼요. 100분위, 등급 이 2개를 가지고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가를 확인해 보면 정시 커트라인도 나오거든요. 정시 커트라인이 100분위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국연합 보면 모아두고 있다가 그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도대체 뭐지?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저 이전에 설명하셨던 고교 학점제와 관련하셨던 선생님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권을 많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과목, 모두가 필수로 이수해야 돼 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선택해서 들어 라는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도 실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 또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했더니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그럼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듣는데 이것까지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맞아요. 그걸 고려한 겁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아까 우리가 내신 반영에서 봤던 그 9등급제를 택해요. 상대평가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점수 있으면 내가 점수가 올라가면 C, 점수 올라가면 B, A 이렇게 절대평가로 분류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서요. 올해 3학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3학년부터 작년까지는 심화국어가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됐다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기재됩니다. 표준 편차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에 몇 %가 있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평가예요. 근데 내가 수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맞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A겠죠. 그런데 A가 그럼 정말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학마다도 고민합니다. 그쵸? 대학에서도 이전에 9등급까지면 점수 환산하기 되게 편했어요. 그쵸? 쭉쭉 편해서 얘 합격, 얘 불합격 하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영해야지? 그래서 대학에서도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A는 20, B는 15, C는 10 딱 이렇게 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어느 학교는 아니야. 우리는 또 나름의 환산 방식을 만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산 방식으로 해버리면요. A면 1.32가 되는데 B면 4.63이 돼요.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내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한 거예요. 절대평가잖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A를 맞아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평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충분히 부여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B 맞으면 얼마나 떨어지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택했어. 절대평가야. A 맞으려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B야! 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는 고민거리가 좀 늘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전형이라서 우리가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 정시만 생각하는 친구들, 수능 위주 전형만 생각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로운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국어에서 화작과 언매 중에 결정해야 되고요. 수학에서는 확통과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이과라고 불리는 보통 자연계열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적과 기하 중에 보통 선택을 하죠. 그리고 문과, 인문계열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유불리가 요즘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분석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했던 거 밀어붙여서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상황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바탕으로 2학년과 1학년은 고민을 좀 해야겠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조금 더 좋은 백분이나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 해요? 일단 기억만 해두고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 또 짠 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해 줄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좋습니다. 2023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023은 2022에 있는 변화의 양상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달라지는 게 어떤 인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니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변화는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입시 결과가 끝난 다음에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한눈에 보기 편해서 지금 2022년도만 기억하셔서 이게 거의 그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2024년 1학년 학생들부터 달라지는 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벌써부터 40%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도 되고요. 종합 전형인데 교사 추천서랑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또 하나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에서 폐지돼요. 두 번째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폐지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내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랑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종합전형의 개념을 보면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서류평가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죠.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의 중요도가 훨씬 더 커진 걸까요? 맞습니다. 학생부죠. 지금 1학년 학생들부터는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쓸 수 없잖아요. 교사 추천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로 여러분을 다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교육과정의 비교과 영역이 대입 반영에 폐지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동아리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 3학년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보통 두 개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우리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운영되는 시간 안에 있는 창체 동아리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합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는 자율 동아리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뒤집으면 할 이유가 없네. 2, 3학년에 비해서 피로도가 좀 준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봉사활동이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아요. 자, 2, 3학년 같은 경우만 해도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봉사활동을 하거나 토요일에 봉사활동 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1학년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1학년은 어떻게 해요? 학교 안에서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찾아보고 나가는 수고가 상대적으로 또 준 거죠. 세 번째로 가보면 진로활동에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수상 경력입니다. 대입에 미반영된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수고를 덥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열리는 대회가 한 80개, 100개, 많은 학교는 140개도 돼요, 1년에. 엄청 많은 거죠. 이게 어쨌든 학생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학교의 어떤 방침인데 이게 대입에 미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회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동아리 활동 시간과 봉사활동 시간과 대회 준비의 시간을 벌었어요. 이거 어디에 쓸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 내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됩니다. 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 시간에 저는 놀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성취 동기가 있는 친구들은, 내가 조금 더 학습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그 시간이 쪼개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내신에 좋았는데 지역 균형을 내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려워. 1학년 때부터 좀 준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럼 이게 미반영된다는 게 좋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의 마지막은 책이죠. 우리가 뭐 유퀴즈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 면담하거나 이제 아니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뒤에 책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합니다. 저 책 다 읽었을까? 읽었죠. 읽으면서 결국 자신의 것을 완성해 가거든요.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독서는 내가 가진 깊이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내가 과목별로 이거 읽었다고 해야지. 이젠 이거 아닌 거죠. 실제로 내가 한 활동에 독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많은 게 달라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있는 상황에 따라가면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챕터가 끝난 겁니다. 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보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힘드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일단 어디가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대입 전형이 변화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 놨다가 확인해야겠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아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상담센터 있잖아요. 내가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담임선생님한테 가셔도 되죠. 담임선생님은 제가 좀 어려워요. 담임선생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기 싫어요. 라는 학생들은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저녁에도 하거든요.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기억만 하시는 거죠. 맞아.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지? 그럼 찾아보시면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1시간 안에 모든 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 내가 좀 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잠깐 기지개도 펴시고요.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드실 분들은 간단히 물도 드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건데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뭘 찾는 거지? 이겁니다. 자, 남학생들이라면 내가 구단주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농구나 축구의 구단주입니다. 나한테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운동을 덜 좋아해서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아이돌 그룹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돌 그룹에 몇 명을 넣을지 생각을 하고 누구를 뽑을지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잘하는 아이들을 뽑겠죠. 잘하는 아이들. 맞습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도 생활기록부에서 뭘 보고 싶을까요? 그쵸. 잘하는 학생들을 보고 싶은 거죠. 이 잘이 우리가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 생각해야 될 초점입니다. 뭐가 잘하는 거야? 어떤 게 잘하는 학생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축구를,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안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게 딱 맞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스포츠 게임이나 아니면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스탯을 찍는다고 하죠. 그쵸? 자, 달리기 역량, 그리고 패스 역량, 드리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수들마다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뽑거든요. 그럼 왜 그걸 할까요? 게임에서 좋으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보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잘하는 거지? 일단 달리기도 좀 됐으면 좋겠고, 드리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패스 성공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입학사정관들도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뭘 보겠어요? 몇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겠죠. 그렇죠? 어떤 게 잘하는 거야를 생각해보고 그 요소를 만들어놔야 평가하기가 좋잖아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학과에 가겠죠?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죠. 생활기록부에서 얘는 왜 물리치료학과 지원했지? 이거를 읽고 싶겠죠. 자, 자소서에서 쓸 수 있어요. 추천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써줘야겠죠. 내가 왜 물리치료학과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있어줘야겠죠. 당연하잖아요.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물어보겠죠. 너 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왜 우리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거야? 막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왜에 대한 궁금증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치료사가 되는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꼭 물리치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마음을 울리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구단주라고 생각해보면 축구선수가 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하나 더 확인합니다. 뭐요? 그럼 너는 물리치료학과에 오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어?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노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을 우리가 판단하기 좋을까요? 당연히 있는 학생들, 활동이 있는 학생들이 좋겠죠. 그죠? 두 번째, 그 활동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좋겠죠. 초점입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해요?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생활기록부에 묻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그러면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이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할 때 대학교에서 자, 어떤 역량을 보느냐라는 게 다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서강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하나, 학업 역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발전 가능성을 본대요. 그리고 네 번째, 인성을 본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평가를 하겠죠. 그냥 막 평가해서 얘 오면 좋겠어. 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합산해서 평가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장 쉬운 건 성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전형이잖아요. 성적도 보지만 다른 것도 봅니다. 일단 학업 태도와 의지를 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선생님들이 적어주시겠죠. 두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학업 역량이랑 탐구활동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탐구활동을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로 잡아놨지? 이 부분을 일단 물음표 찍어놓고 기다리세요. 이따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있어? 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확인 더 구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실은 나중에 대학에서 이 아이가 들은 과목이 우리 학과에 오기 적합해 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학년 학생들을 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고민하고 신청해야 돼요. 내가 이 과목을 왜 들어야 되지? 내가 이 과목을 왜 듣고 싶지라는 고민이 돼야 돼요. 이게 전공적 합성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물리치료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어떤 과목이 저랑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서 보여줘요?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진로 활동 있잖아요. 자율 활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걸 적어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해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어떤지 보여주는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물리치료학과를 정말 가고 싶어. 그럼 물리치료에서 사용되는 어떤 역학적인 원리가 어떤 게 있지? 그럼 물리치료는 대체 서양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내가 동아리 시간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동아리, 진로, 자율 이 안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전 제일 어려웠어요. 어떻게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제가 어떤 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관상을 보면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반 학생들, 같은 반 학생들 중에 누가 나중에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관상이 그런 관상이래요. 대학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대학에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4가지 요소를 잡아놨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왜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일까? 자, 내신이 똑같은 학생 2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똑같은 학생 2명이에요. 근데 A라는 학생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선생님 이거 해? 예, 할게요. 선생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할게요. 이런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건 좀 알아보고 싶어. 난 이거를 좀 해볼래. 라는 방식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두 번째 학생이죠. 왜? 스스로 계속 무언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A라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겠구나. 자,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주도성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에게 더 있을까요? 자기 주도성이 있는 학생한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안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학생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거나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험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럼 왜 외부에서 있는 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외부에 있는 활동을 하게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 부모님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걸 하겠죠. 그럼 우리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으로 제한해놨어요. 여러분이 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의 다양성이 부족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는 거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 부분에서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반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장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데? 회장으로서 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둠 활동을 해서 모둠 장의 역할만으로도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내가 꼭 반장을 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인데요. 이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한 겁니다.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확인해요? 이게 학업 역량에 있었던 탐구 활동과 연결되겠죠. 자, 내가 스스로 나 이거 궁금해 알아봐야겠어. 알아보면서 이 친구가 문제 해결력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탐구 활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3학년 중에 급식 먹는 친구 중에 3학년쯤 되면 저희 학교에서는 혼자 먹는 친구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혼자 먹는 게 밥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혼자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좀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서 급식판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혼자 먹는 거 좀 쓸쓸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제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 깊은 학생이다 라고 하면서 밥을 먹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학교 급식실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길에 이제 휴지를, 냅킨을 이제 뺄 수 있고요. 거기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꾹꾹 눌러 담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우리 아이들 인성이 좀 덜 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있는 휴지통이 출입구 앞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거 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거 제가 제기했어요. 제가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생각해보면 애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휴지를 가지고 멈춰서 냅킨을 하고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지나가면서 버리는 위치에 놓는 게 훨씬 낫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엄청 대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여기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내밀한 관찰자인지,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구조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휴지가 많이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불편한데? 저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건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얘기했을 때, 야, 그게 뭐야? 그냥 공부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잡고 한번 탐구 활동해 보세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성은요,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맞추어가는 고등학교 과정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역량 4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잠깐 같이 보면, 자, 이 부분은 구글 이제 담당자인 분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주어진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사람보다 끊임없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 제시한 학생이 더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예요? 교과전형은 내신을 보죠. 그쵸? 내신은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질문 던진 거에 네가 어떻게 답해? 얼마나 답을 잘해?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런 인재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인재들은 유형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로? 조금 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 이거 왜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과전형이나 수능은 답을 잘 찾아가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학생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요? 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활동을 써야 될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학업 역량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태도, 자기 주도적인 게 중요하대요. 탐구 활동, 호기심을 넓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대요. 자기 주도적인 것, 호기심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요. 탐구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에서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학생들이 많대요. 나는 생명공학과를 갈 거니까 생물 동아리 들어야지. 거기서 실험합니다. 이거 왜 했어? 거기서 그냥 한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저는 심리학과에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심리학과는 실제로 대부분의 영역이 연구 영역입니다.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탐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 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금 더 내밀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하냐?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수업 시간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하는 거예요? 동아리 시간에. 진로 활동으로, 자율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요즘에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아보는 학생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3학년 때 상담해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화학공학과 갈 거예요. 왜? 그냥 저 화학이 좋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일반의 학생들과 똑같아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차이를 가지고 싶다? 그럼 찾아봐야죠. 화학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그리고 진로는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있어야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안 되죠. 선생님도 지금 그 과목에 대해서만 아시는 거지 다른 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찾아봐야 됩니다. 대학에서도 그래서 전공 안내서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화학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듣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거 찾아봐야죠, 여러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학공학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화학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잘 못 가요. 대학교 때 실제로 물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적분도 알아야 되고 확통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겠어요?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학생을 이 친구가 우리 전공과 관련된 적합성을 지닌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는 그냥 화공학자가 될 거예요가 아니라 전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우리 학과에 오면 좋겠네. 저는 나노화학에 좀 관심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든 내가 관심을 펼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학과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학생들이면 내가 그 학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버님도 자녀가 어떤 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할 일은 그건 공부해가 아니라 그러면 그 관련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셔야 돼요. 그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시작점입니다. 그걸 알아봐야 내가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를 구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수업 잘 들어. 일단 시험 잘 봐. 아니죠. 내가 종합에서 조금 더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화학공학과에 오려면 이런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겠구나. 고등학교 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를 계획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어디가였죠? 2번째는 이겁니다.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하시겠지만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보통 성적 맞춰서 학과 갔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기대하는 게 쉽진 않죠. 물론 학교에서도 노력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체험하고요. 진로 적성 검사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정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못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학생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선생님 저는 광고에 관심이 많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 그럼 생활기록부를 쫙 펼쳐봅니다. 근데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광고와 관련해서 고민하거나 광고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본 활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피상적인 거죠. 그래 너 광고 좋아해? 야 그러면 광고 중에서도 네가 좋아하는 광고의 특징이 뭔지 한번 발표해 볼래? 이런 걸 하나의 주제로 잡는 거죠. 그러면 공익광고와 일반 광고의 차이가 뭘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진 호기심에 있는 걸 하나씩 펼쳐다 보면 이 친구가 그럼 선생님 전 경영학과 가야겠네요.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실은 제일 이상적인 방향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작년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로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내가 내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걸로부터 시작하자. 자, 너가 아이돌들을 좋아하면 우리나라는 묘하게 기획사라는 게 움직이잖아. 그럼 아이돌들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알아볼래? 좋아요. 알아봐요. 알아보고 나서 이거 신기한데요? 근데 일본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러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일본 아이돌들과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봐. 그거 재밌겠는데요?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광고에 또 꽂힌 거예요. 선생님 이거 꼭 봐야 된다고. 그러면 왜 아이돌을 광고에서 사용할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밟아가다 보면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미디어학과 가겠어요. 저 나중에 광고를 해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제가 광고에서 봐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어요.
결과는 모르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것,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것, 여기에서 하나씩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진로가 결정될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에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걸 판단한대요. 경험의 다양성이요. 자, 생각한대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구글 영상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과 그 과정을 활동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자, 이게 제가 생활기록부 디자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막 활동을 하고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선생님하고 같이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한 걸 쓰게 되는 거죠. 수행평가 할 때요. 자, 2주 뒤에 수행평가라고 하면 2주 동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죠? 딱 그 순간에 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학기 초에 내가 할 활동들을 미리 구상해 보는 거예요. 학기 초에 나는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좀 해보겠어. 내가 수행평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한 학기에 내가 할 계획을 미리 짜놓는 거죠. 그러면 덜 불안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주제 선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재작년에 유아교육과에 가고 싶은 학생 한 명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3학년 때 왔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왔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를 통해서 지역을 충남, 충북, 대전을 찍고 딱 검색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서울과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내신을 찾아봤더니 한 3점대 중반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찾아봤죠. 막 찾아봤습니다. 서울 쉽지 않지만 그러면 경기권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굉장히 착한 학생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정하는, 인정하는 학생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학교를 찾았는데 한 학교에서 70% 컷이 8.1이더라고요. 교과가. 0.4? 0.5에서 1 정도면 종합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활동으로 아이의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학생과 한참 고민을 해서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3년간 했어요.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교육봉사를 많은 학생들이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걸 물어봐야죠. 너 어떤 게 힘들었니? 그럼 아이들이 보통 그냥 다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봤죠. 아니야 있을 텐데 뭐가 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다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명의 학습 지도를 했는데 4명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한 아이는 계속 옆에 있는 걸 좋아해서 옆에 앉히고 같이 풀었고요. 한 친구는 빨리 풀고 쉬고 싶다고 해서 그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줬고요. 나머지 2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 고민을 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진로활동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한 개별화 학습 지도 방향인 거죠.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문과 책들이에요. 논문과 책이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나름대로 결론을 진 한 권의 마무리가 책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로활동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막 해보니까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해버리니까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헬렌 켈러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키워낸 아니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학문적으로 키워낸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교육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 너도 그분을 따라가면 되잖아. 라고 해서 동아리 때 앤 설리번의 교육 방법 탐구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찾아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영어 시간인데 영문 에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애는 칭찬에 내밀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떤 친구는 칭찬하는데 신경을 안 써요. 아, 그래? 그럼 칭찬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한번 찾아볼까? 자, 법과 정치에는 법안조사 발표예요. 그럼 유아교육과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생에 전 구역에 법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찾아본 게 세리미법이었어요. 유치원 등교와 등하교 차량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거를 관련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생기부에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자, 평가자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판단하겠죠. 자,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아, 이 친구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활동들을 할 때 인터넷에서 긁지 말고 최소한 일부분을 보더라도 책을 좀 참고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걸 독서활동에 적었죠. 그럼 독서활동을 받아보면 아, 이 친구가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막 활동 급하게 하고 나중에 적을 때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기 초에 미리 고민해 보는 거죠. 고민하다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거죠. 엄마랑 같이 고민하거나 아빠랑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제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남는 시간에 내가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남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수업과 수행평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수업과 수행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렴적인 활동이고 또 하나는 확산적인 활동인데 수렴적인 활동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쭉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뒤집으면 생활기록부가 모두 똑같이 적혀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 보면 주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열려있는 수행평가나 활동이 많아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자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생활기록부 중에 아이돌들에 대한 생각 기억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한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이슈로 잡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려고 했던 건 국제개발 협력이 희망이었잖아요. 그럼 다양한 이슈 중에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더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고민을 덜 한 거예요. 아, 빨리 해야 되겠다. 아, 요즘의 이슈가 BTS야. 아, 이걸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했던 거겠죠.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서 확산적, 그러니까 주제 선정의 자유도가 나에게 있는, 주제 선정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내 자녀에게 있는 수행평가나 활동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이 있었는데요. 희망이 프로파일러였어요. 이 친구는 경찰대학을 희망했고요. 막 경찰대학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거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량도 적고요. 내용도 이거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을 따져봤을 땐 제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단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가 해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할래? 너가 안 하면 그냥 경찰대학 시험 준비하고 정시로 가면 되지 뭐. 수능 위주로 가면 되지 뭐 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갈굼이 시작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봤죠. 야, 그런데 너 1, 2학년 독서활동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너 탐정소설밖에 없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학교보다 다른 학생들과 차이를 보이려면 네가 얼만큼 네 호기심을 심화시키거나 적용했는가 확장했거나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독서에 셜록 홈즈밖에 없어. 그나마 다행인 건 영문판도 읽었더라고요. 엄청 좋아해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 왜 프로파일러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프로파일러야? 처음엔 잘 답 안 합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고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탐정수술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사기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수사기법과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좀 핫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파일링이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도 프로파일링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봤는데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 그럼 이거 할래. 라고 해서 경찰대 갈래.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 관련된 책을 찾으면서 또 뭔가 너가 알아보거나 너가 관심 있게 찾아본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어떤 거든 돼. 선생님이 너를 평가한다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하다가 찾았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것은 연쇄살인이나 연쇄 어떤 범죄나 아니면 이제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든 상황에서 추론하는 건데 이 친구는 묻지마 범죄를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뭘 찾았냐면 범죄 예측 서비스라는 게 미국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측 서비스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한번 기획을 해보자. 너가 한번 기획해봐. 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일단 하나는 사회과제 연구부터 시작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를 조사를 했고요. 자, 그걸 하면서 알게 된 프레드폴이라는 예측 서비스를 동아리 때 발표를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게 지금 있다. 이게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은 이렇고 이게 시행된 계기는 이렇고 이 장점은 어떻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묻지마 범죄 예방책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에 범죄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직접 찾아본 거죠. 그럼 내가 통계를 통해서 진짜 달라졌는지 내가 확인해 볼래. 그래서 이걸 화법과 작문 시간에 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예측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에는 이게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처를 국가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대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로 시간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아가면 알고리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좀 조작하고 있어 라는 거에 관련해서 찾아보고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생활기록부에 3학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활용했던 책들을 독서활동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활동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가 우리가 조금 더 생활기록부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점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전 올해 1학년을 맡았을 때도 1학년 학생들에게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땐 여유가 없어.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대신 여름방학에 들어갈 때 우리가 조금 고민할 거야. 우리가 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꾸밀지 고민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중간고사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원격 수업 기간인데 그때 갔다 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서 아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화학공학과 찾아본 것처럼 아이들에게 좀 찾아보게 해서 어떤 걸 고등학교 때 하면 좋을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이건 3학년이건 2학년이건 어떻게든 쓸모 있습니다. 아까 이 친구는 3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온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말고사 잘 보자. 일단 기말고사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보자. 두 번째, 이 활동을 내밀하게 해서 생기부에 적어보자. 그래서 이 친구 실제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 여대에도 합격을 했어요. 운 좋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는 자기의 선택에 맞춰서 그럼 나는 유아교육과로 가겠다. 아동학과가 아니라서 갔거든요. 그래서 1학년한테도 써봤고 3학년한테도 써보고 저도 이걸 조금 더 구조화하고 제 스스로 내어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추천해 보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한번 디자인해 보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거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저거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써준 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영역거리를 내가 미리 마련해서 내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이거를 요약해서 드리면 그럼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조금 더 내밀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 은밀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예요. 활동들은 이 세 가지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수업 시간에 생긴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것.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거나 활용해 보는 것. 세 번째, 그냥 내 관심사를 심화와 확장시켜 보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어떤 예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학습하면서 생긴 궁금증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생기죠. 질문거리 생겨요. 그런데 이거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봤다가 너 이것도 몰라? 라는 얘기 들을까 봐요. 좀 자존심 상할까 봐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세포의 삼투압, 팽압, 흡수력의 관계를 배우면서 이 친구는 생각한 겁니다. 왜 세포를 고장액에서 저장액으로 옮기는 상황만을 다룰까라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뒤집어 본 거죠. 그럼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옮기는 상황은 어때? 그렇게 되면 삼투압, 팽압, 흡수력이 어떻게 다르지?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거를 바보 같다라고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귀찮으니까 묻지 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궁금하면 묻지 않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보면 달라지는 거죠. 야, 얘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이런 노력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쌍곡선에 대해 배우면서 교과서의 쌍곡면의 구조가 풍압에 잘 견뎌 냉각로 등에 사용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내신을 위해서는 외웁니다. 쌍곡면의 구조가 풍압에 잘 견디는 구조야. 근데 이 친구는 생각한 거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좀 더 활동의 거리들이 깊이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학습 내용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 청소년기는 과소비 성향이 있어. 과소비 경향이 있어. 왜? 부모로부터의 독립지향성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과시, 모방, 충동, 소비와 같은 경향이 보이게 되거든. 배운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 찾아보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럼 과정을 고민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만약에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겠죠. 왜 다르지? 그럼 원인이 다른 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학술에서 하는 논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도 사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도 사소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도 사소하지 않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자. 그럼 그거 한번 알아봐. 도움을 받으면 선생님한테 이거 왜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거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해하려면 어떤 걸 좀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호기심입니다. 두 번째 파트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 글쓰기 수행 과제는 역사 시간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학과에 지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나라의 소금 전매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쵸. 경제학과 지원한 학생이에요. 경제학과에서 역사에 어떻게 연결이 돼? 보세요. 소금 전매제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배경이 되고 운영이 됐고 영향이 됐는지 그 제도의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역사는 모든 학문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하고 활동을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시간보다 뭐가 필요하냐? 내가 구상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1학기 정리될 텐데 수행평가에서 만약에 열려있는 주제를 내가 선정할 수 있는 거면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있으세요? 지금 한번 고민해보고 이거를 같이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정돈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까지 알아보고 얼마나 노력한 학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은 어디 가였죠? 두 번째 기억은 디자인입니다. 내가 활동을 해야겠구나. 어떤 활동을 해? 내가 미리 구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실은 자기소개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로는 쓰기에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에 발동 떨어진 것처럼 막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분 동안 간략히 소개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2,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부터는요, 이런 부분이 안 쓰게 되겠죠? 그럼 안 들어도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으면 내 자기소개서를 생기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2019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소개서 폐지한다고요. 그게 지금 고1입니다. 2, 3학년에게 제일 밀접한 학생이겠죠. 그리고 나서 2, 3학년 학생들도 실은 제출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1학년부터 폐지되지만 지금부터 폐지되고 있는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하셔야 나중에 수고를 덜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개편 방안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문항수도 줄이고 글자 수도 줄이겠다. 그래서 개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탐구활동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할 때 얘가 왜 물리치료학과에 오려고 하지? 그럼 얘는 물리치료학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지 찾아보겠죠. 자기소개서에서도 묻는 거예요. 너 어떤 노력해왔어? 내가 그 활동을 1학년 때부터 충실하게 해왔다면 그냥 이거는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왜 했는지, 뭘 느꼈는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2번 볼까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은 뭐였어요? 이 부분이 뭐냐라는 건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노력? 이게 뭐지? 이거는 이따 자칫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문항이에요. 자율문항이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죠? 우리 학과에 와서 어떤 노력들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민을 1학년 때부터 학과를 찾아보고 관심사를 했던 친구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굳이 이걸 만들지 않아도 나오겠죠. 근데 3학년 때 이걸 애를 먹는 친구들은 뭐냐? 하나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때 처음 생각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서류평가 요소는 이 네 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이 네 가지를 보겠죠. 자, 그 중에서도 1번은요,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다 볼 수 있고요. 2번은요, 발전 가능성과 인성, 좀 더 주도적인지,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보겠죠. 대학 자율문항은 각자입니다. 자, 저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식을 제가 국어과이기 때문에 국어과에서 작문의 과정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 내용을 생성해 보는 겁니다. 소스를 찾는 거죠. 두 번째, 조직해 보는 거예요. 요 중에서도 요건 쓸만한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얘를 먼저 해야겠어. 이런 방식이고요. 세 번째, 작성하고 네 번째는 고쳐 쓰는 이 과정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용 생성입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찾아야 돼요. 소재를 찾아야 되죠.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에 그 한에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재를 찾아야죠. 자, 내가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택시 서비스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에세이를 작성했네. 이렇게 내가 한 활동들을 다 찾아보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까 디자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디자인은 이걸 먼저 시작하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이걸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자, 이렇게 찾아져서 만약에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3학년 때 만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조직인데요. 조직은 소재를 배치하는 거예요. 어디가 1번에 더 어울릴까? 어디를 3번에 쓰는 게 나을까? 배치하는 거죠. 자, 그때 고려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요소를 내가 생각하지라는 거죠. 자, 이때 소재를 내가 여러 개 있는 친구들은 다 쓰고 싶은 마음에 막 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소재의 적절성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때 물음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왜 그걸 골랐니? 이게 제가 지도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이게 관련 있지 않아요? 그냥요. 이러면 다시 고민하게 합니다. 아니야. 그럼 생각해와. 내가 왜 이 활동을 자기소개서 써야겠는지 생각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분석할 때 이렇게 와. 네가 뭘 했어? 왜 했어? 혹시 이유가 있어? 혹시 동기가 있어? 그럼 동기가 있으면 적어봐. 어떻게 했는데? 그럼 과정 중에서 어려운 건 없었어? 힘든 건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 끝나고 나서 네가 뭘 느꼈니? 그 이후에 이거 관련된 활동을 한 게 있어? 이런 방식을 먼저 물어서 이걸 한 문장씩으로 줄어오게 해요.
한 문장씩으로 줄여오지 못하면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잡했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보통 자기소개서 써와 그러면 자기소개를 먼저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한 문장 쓰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먼저 하게 하는 성향이에요. 자, 소재가 없어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유아교육과 학생을 도왔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채워내야 되죠. 이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게 해요. 저는 한 제가 쓰는 시간에 50, 60%를 실은 이 전 단계에 하고요. 40% 단계를 여기서 쓰게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모릅니다. 선생님 뭐예요? 그럼 또 알 것도 같아요. 선생님 알 것 같아요. 써와. 또 모릅니다. 야, 다시 한번 고민하다 보면 알 것 같아요. 또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얘기가 반복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끝낸 상태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때 저는 뭘 하냐면 이때 다른 공개된 자료들을 보게 합니다. 자, 소재는 다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도 자기도 알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저는 공개된 다른 자료들,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봐. 어떤 방식으로 적을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고민하게 하거든요.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 각 대학교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자기소개서 예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롤이라는 서울대학교 웹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매해 9명의 학생들 내용들을 올려놓고요. 보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줄글이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게 편하다면 진학TV나 유클이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조별 과제가 시작이에요. 조별 과제를 계기로 여기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동아리를 개설했어요. 해봐야겠다. 동아리에서는 분석적 읽기 활동을 한 거예요. 쭉 연결합니다. 2학년 때 법과정치 수업 중에 조별 과제로 주어졌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다가 그냥 뉴스를 말로 요약해서 듣는 게 좀 이상하네. 시각 자료를 활용해 볼까? 라고 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했더니 훨씬 더 수월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안 거죠.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봐야겠다. 그래서 동아리를 개설해서 영화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이러한 결과들이 나중에 미디어학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실은.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친구는 뭘 했냐면요. 자,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정을 찾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했어요. 이거 하나 쓴 게 아니라 왜 이걸 하게 됐는지를 보여준 거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식당 간판을 봤는데, 뭐야? 저거 잘못됐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류들을 찾아보니까 내가 배운 것 이상의 공부가 필요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거죠.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이 친구는 계기는 간단합니다. 자, 아이디어 노트와 팀 프로젝트가 이 친구가 한 활동이거든요. 그럼 아이디어 노트 왜 쓰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시작은 이거예요. 계정이 해킹당한 겁니다. 하다가 보통 우리는 막 올리죠. 제 메일이 해킹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서부터 보안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아이디어 노트를 구성해뒀는데 이거를 구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학술제 때. 그래서 팀 프로젝트로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확장해서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대학에 자기의 포부를 밝히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활동의 연결인데 연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줬더니 재작년에 어떤 친구가 활동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활동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활동을 다 연결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자료를 보면서 한번 그 흐름만 따와봐. 흐름만 네가 가지고 와봐 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모의 수업을,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세 번째는 자율활동 시간에 한 발표를 연결해서 자기소개서를 채운 거예요. 어떻게 연결했느냐? 모의 수업 때
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지루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죠, 일단. 아,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구나. 자, 두 번째. 그 의문을 갖던 중에 음악 수행평가 할 때, 야, 능동적으로 수업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아이들한테 친구에게 라디오 형식의 극본을 만들어서 그리고 직접 진행하고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거죠. 아,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참여형 수업이 우리나라에서 왜 많이 안 되지? 라는 걸 발표를 고민한 거죠. 자, 이 친구는 국어교육과에 지원했거든요. 국어교육과에 지원했을 때, 아, 이런 고민들을 했다, 이런 활동들을 했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아, 내밀하게, 정말 깊이 있게 해봤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짓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자, 물리 때문에 애를 먹었던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이 있습니다. 아, 엄청 애를 먹었어요. 뭔가 소재를 찾는데도 애를 먹었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자소서 쓰라고 했을 때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찾아보다가 이 형식을 찾아보자, 이 형식을 따와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리원을 공부하면는데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심화물리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해낸 거예요. 자, 물리2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아무런 근거 없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걸 이해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일부러 찾아봐서까지 이해를 해봤던 거예요. 아, 학습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저희 학교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 그대로 따온 겁니다. 첫 번째는 체육대회였어요.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를 하던 중에 누우면 마찰력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이렇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물리의 매력인 거예요. 뭘 따왔냐면 물리 현상에 대한 수학적 관점의 호기심이 물리2에서 잊었다. 이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자, 영상에 배웠는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가 가졌던 의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종류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리학에 대해서 질문해봤는데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서 저 관성 텐서에 대해 조사를 한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미분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수학 툴을 공부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소재가 준비되면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호흡의 글들을 처음 써볼 테니까요. 소재가 준비됐다면 저라면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여주면 엄청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충분히 내가 소재를 찾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 방법을 참고하는 차원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용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활동입니다. 되게 긴 호흡이고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되어 드렸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디가를 활용해 봐야겠다. 두 번째, 생활기록부 디자인을 좀 해볼까? 이 생각만 하셨다면 저는 제가 여기서 와서 2시간 동안 말씀드리기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공부를 관심이 없어 라는 친구들도 내가 조금만 더 해봐서 천안이나 대전이나 청주로 대학을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저는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완벽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차원이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담센터 이용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